안녕하세요. 마가텍쌤입니다. 오늘은 운동과 건강 관리, 두 번째 단원인 운동과 비만 관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두 번째 단원은 여러분들 그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한번 살펴보는 단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질병 없이 생활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생활 습관병과 비만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운동 부족과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 흡연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생활 습관병과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인 비만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생활 습관병과 비만의 개념과 원인을 알고 비만을 측정하여 진단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생활습관병이라는 용어를 좀 들어봤나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성인병 뭐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생활습관병이라 하면 불규칙한 식습관, 그 운동 부족, 흡연, 과음 등 이러한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성인들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성인병이라고도 불렸는데, 최근에는 이 성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소아 어린 친구들까지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불리면 안 되겠죠, 더는.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이러한 질병으로는 대표적으로 암이 있죠. 암도 엄청 많은 종류의 암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근경색, 심근이 어디요? 심장 근육이 갑자기 굳는 이런 병이 있고요. 뇌졸중,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골다공증 등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보다시피 이 청소년 생활 습관병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 비만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심장질환에 이르기까지 이 생활습관병에 좀 위험한 고위험 군인 그 질병들까지도 청소년들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활습관병의 특징을 알아보면 얼마나 위험한지 좀 더 체감이 될 텐데요. 먼저 발병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대요. 자각 증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아픈 정도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좀 살이 찐 것 같네? 아니면 좀 호흡이 좀 가빠진 것 같네? 이 정도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활습관병이 좀 위험한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원인이 분명치 않고 복합적이래요. 아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습관병이 나왔지만 가장 쉽게 우리 비만이 병인가요? 아닌가요? 네, 이제 좀 병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 비만으로 시작을 해서 그 비만 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위험한 질병으로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발병의 원인이 이 잘못된 습관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세균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원인이 생기고요. 그리고 개인차가 너무나도 커서 음, 자기 수준에서의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건강관리와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시간 안에 뭔가 이렇게 예방주사나 아니면 치료제를
먹어서 아니면 주사를 맞아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정에서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신체적인 이 원인도 있지만 정신적, 사회적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된 어떤 질병, 질환이라기보다는 이 한 사람,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 습관병이 복합해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습관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전적인 요인하고 그다음에 후천적인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유전적인 요인은 잠시 후에도 설명하겠지만 어떤 그런 가족력이라고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또 우리 부모님이 어떤 질환, 이런 생활습관병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좀 이게 비만 체형을 가지고 있으신 이런 분들의 유전 그 DNA를 받아서 이런 생활습관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리고 운동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활습관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환경오염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실외 활동이 많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신체 활동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환경 오염 때문에 그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실외 활동을 많이 제한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황사라든지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도 실외 활동을 좀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생활습관병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과도한 스트레스는 그 호르몬의 이상 분비를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식욕을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과도하게 그 호르몬 분비가 돼서 식욕이 증진된다든지 코티졸이나 그 인슐린 분비가 증가돼 가지고 이 음식을 땡기게 하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식생활에서는 요즘에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게 패스트푸드 있죠. 너무나도 바쁜 시기예요. 바쁜 생활이에요. 나 지금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빠르게 식사를 하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기 위한 패스트푸드라든지 저런 것들은 또 어때요? 고열량 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나트륨과 당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열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제때 식사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경우보다 좀 이렇게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습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소화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이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당연하게 신체 장기의 대사 능력을 좀 감소시키고요. 체력과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활습관병이 나타나도록 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습관병 굉장히 많죠. 순환기에서도 나타나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암 같이 나타나고요. 종류도 많고 우리 신체 여러 장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흡기에서도 나타나고 소화기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기관에도 나타나지만 정형외과 질환으로서 관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척추 이런 데도 생기고요.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월경을 하지 않는 질환도 생활습관병으로 또 보여지네요. 그리고 불임 같은 것도 생활습관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생활습관병 대표적인 네 가지를 좀 예시를 들 텐데요. 이 네 가지의 생활습관병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예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장질환입니다. 뭐 심장질환도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아까 보면 그 중에서도 이 동맥 경화와 유사한 이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심근경색증. 심장의 근육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네,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된대요. 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과도하게 이 혈액 순환이 빨라지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그래서 이 부하가 더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이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은 그 안정시 심박수가 일정 수준 평균치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낼 때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소금,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채소를 섭취하고 유산소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생활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 아까 뇌졸중이라고 했죠. 뇌졸중, 뭐 뇌경색, 뭐 되게 많아요. 뇌에 관련된 것도. 근데 이때는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흡연을 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 흡연의 유무거든요. 그래서 흡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뭐 물론 청소년 때 지금 하지 않겠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금연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뭐 규칙적인 운동은 어디에나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예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비만을 살펴볼 텐데요. 비만이라고 하면 단순히 뚱뚱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비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단순히 뚱뚱한 것이 아니라 신체 그 신체 내에 있는 지방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신체 활동량을 늘린다든지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한다든지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생활 습관병만 알아봤는데요. 공통적으로 보면 일단 좀 구분을 해보자면 먹는 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짜고 맵고 달고 이런 음식보다는 이렇게 자연식 좀 싱겁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약간 저염식이라든지 좀 이렇게 간이 덜 된 그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금주와 금연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약간의 음주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적당한 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흡연은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금연을 꼭 강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활습관병에 대한 예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제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비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이라고 하면 일단 소비한 열량보다 그러니까 내가 막 몸을 움직여가지고 칼로리가 소모된 열량보다 섭취한 열량,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한 열량이 더 많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남겠죠.
그 남은 에너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잘 있으면 괜찮은데 뭘로 변하냐면요.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계속 축적되어서 이게 많아지게 된 상태가 이 비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병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면서 생활 습관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2016년도 자료긴 한데 우리가 매년마다 팝스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체 조성, 뭐 신체 구성이라고 하는 체지방률을 늘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면 쭉쭉쭉쭉쭉쭉 비만율 추이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비만 학생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 비만이 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외모에 대한 굉장한 컴플렉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친구들도 있고 자존감도 떨어지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비만은 단순히 체형적인 그런 불편함,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에 불편한 것을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여기 보면 수면 중에 무호흡증, 호흡곤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뭐 코를 곤다고 하죠. 잠자다가 막 숨을 갑자기 멈춰 가끔씩 그 아버님들 보면 잠잘 때 막 숨을 너무 안 쉬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아마 볼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무호흡증이라는 게. 그리고 심장 쪽으로 내려가면 이 혈관계로 내려가면 심근경색,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뭐 이런 또 생활습관병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뇨병, 지방간 이런 생활습관병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남성도 해당되죠. 불임, 임신을 못하게 되는 정자와 난자가 잘 이렇게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불임도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릎이나 뭐 이런 발목 이런 관절염도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 정맥류라고 그래가지고 이 종아리나 이게 정강이 쪽에 이 정맥이 툭 튀어나오는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좀 안 예뻐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비만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방 세포에 따른 비만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만 세포의 형태에 따라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방 세포가 어디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에 따른 분포에 따른 비만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지방세포의 형태와 비만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죠. 지방세포 증식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형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뭐 한 1년까지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지금 사춘기, 뭐 청소년기에 지방세포의 수와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비만 형태를 의미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선생님 손바닥 안에 있는 뭐 세포라고 하면 요 세포 안에 한 5개의 원래 지방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방 세포 수가 갑자기 10개, 15개, 20개 수만 늘어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 수와 크기까지도 늘어나게 되면 살이 불어나면서 세포가 불어나면서 지방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방세포 형태의 두 번째 그 비만형은요, 지방세포 비대형이에요. 성인이 되어서 비만이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섭취하는 게 많고 소비하는 게 적으면 지방이 된다 했죠. 여기 지방세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애초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지방세포 수는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에너지 섭취량이 늘면서 그 지방세포가 점점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살이
찌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형태인 지방세포 비대형입니다. 이게 성인형 비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과 다르게 지방세포가 어디에 분포하냐, 어디에 많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복부 비만과 하체 비만 이렇게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살이 찌게 되면 어디서부터 쪄요? 이 배부터 찐다고 합니다. 배. 지방이 주로 이 복부 부분에 분포하는 그 비만이고요. 여성들은 어디에 많이 이 지방이 축적되냐면요. 지방이 주로 엉덩이와 이 하체, 허벅지죠. 이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엉덩이와 이 허벅지 쪽에 많이 지방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 이게 하체 쪽에 부하가 더 크게 작용을 하니까 이 관절염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지방세포의 형태와 그다음에 지방세포의 분포에 따라서 비만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은 두 가지 형태로 또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특징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근데 이 비만인 사람들의 지방세포는 정상인 사람보다 크기가 40%나 더 크면 거의 뭐 절반, 1.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포 수도 3배 정도 많다고 하면 그 3배 정도 많은데 크기까지 더 커. 그럼 당연히 이 살이 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측정을 할 텐데 체지방량, 비만 증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어느 부위에 많으냐에 따라서 이 비만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만의 원인도 이 생활습관병의 원인과 유사하죠. 그래서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고열량 식품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리고 불규칙하게 식사를 한다든지, 또 배고프다 야식이나 간식을 굉장히 많이 먹는 친구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 나 먹는 걸로 풀어야 돼, 막 먹는 이 폭식도 비만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요즘과 같이 신체 활동이 줄어든 상황도 비만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했죠. 부모님의 식습관, 그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가족이기 때문에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육류를 좋아하는 가족들이 식사할 때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밥을 먹잖아요. 가족끼리 같이 밥 먹잖아요. 식습관 같은 거는 그리고 어떤 가족들끼리 어떤 생활 패턴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이렇게 담게 되고요. 지방 세포의 수나 이런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자들이 유전 인자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달받게 되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도 이 비만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도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불면증도 있고, 그 다음에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비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행복하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비만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몇 가지 볼 텐데요. 먼저 표준 체중 측정법입니다. 네,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신장에서 여러분들 키에서 100을 빼고 곱하기 0.9를 하면 표준 체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표준 체중분에 여러분들 실제 체중 곱하기 100 하면 비만도가 나오겠죠. 실제로 여기 계산을 해보면 표준 170cm, 체중은 75kg인 친구가 있어요. 그럼 170에서 100을 빼면 70이죠. 0.9를 곱하면 63kg이 표준 체중이에요. 그럼 63분의 75 곱하기 100 하면 100이 넘었어요. 그죠? 100이 넘을 수 있지만 110까지는 정상인데 119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약간 과체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방법은 체질량 지수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흔히 지금 팝스에서도 이것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170cm의 키이고 체중이 75kg인 고등학생 친구 한번 체질량 지수 재보면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는 거예요. 미터. 그러면 1.7, 1.7. 그렇죠. 신장을 제곱해 준 거가 분모가 되겠고요. 몸무 체중은 킬로그램 단위로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25.9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 BMI라고 BMI 수치가 나오죠. 25.9면 요 정도 되겠죠. 약간 비만이다. 이렇게 중등도 위험의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네, 다음은 이 표준 체중 측정법하고 체질량 지수법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우리 키하고 몸무게만 알고 있으면 이 공식에 대입해서 바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적인 것만 볼 수 있지 실제 우리 몸 안에 체지방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단순히 체지방이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근육량이 엄청 많아요. 근육량이 많은 것도 체중이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체지방량이 많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캘리퍼스를 이용한 피하지방 두께 측정법이라고 불리는 측정법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복부나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있죠, 여기 예 상완 삼두근 쪽에 여기를 찝어보는 거예요. 네, 복부 혹은 여기를 찝어보면 피하 지방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보고 이렇게 지방량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중 체중 측정법이라고 불리우는 측정법인데요. 이거는 수중에 들어가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뭐 수영복 같은 이렇게 간편한 옷만 입고 물속에서 체중을 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긴 한데 측정자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전도성 원리를 이용한 생체전기 저항법이라고 불리는 우리 특정 회사 상품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뭐 괜찮을까요? 네, 인바디 측정을 한다고 하죠. 네, 우리 몸에 약간의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우리 몸도 도체죠, 도체. 전기가 통한 도체여서 약간의 전기를 흘려보내면 이 전기가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어떤 부분은 전기가 빠르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느리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의 질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측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맨손으로 측정 기구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잡이 잡고 있으면 가면 뭐 일정 시간 지나면 완료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측정이 되는데 측정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정확성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분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걸 재게 되면 뭐라 그래야 되죠? 전에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도체 성분, 뭐 나트륨이나 그다음에 염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확인이 되는 건데요. 너무 또 탈수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도 있으면서 그다음에 도구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 표준 체중 측정법이나 체질량 지수법도 활용할 만하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마지막에 이 기계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체지방 양을 측정할 수 있어서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운 수업을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 과음 등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을 뭐라고 할까요? 너무 쉽죠? 네, 생활 습관병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성인병이라고도 불렸지만 지금은 성인병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청소년들이라든지 여러분들보다 어린 친구들도 이 생활습관병에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생활습관병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비만은 크게 지방세포의 형태와 분포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기를 보고 알맞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세포 형태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지방세포의 형태에 따라서는 지방세포 증식형과 지방세포 비대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방세포 분포에 따라서는 어디에 지방이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하체에 지방세포가 분포하느냐, 복부에 지방세포가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하체 비만과 복부 비만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지방세포 증식형은 우리가 생후 뭐 1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갑작스럽게 지방세포가 숫자도 늘기도 하지만 크기까지도 이렇게 갑자기 느는 형태의 비만을 의미하고요. 그 지방세포 비대형은 성인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방세포 수는 비슷한데 이 가지고 있던 지방세포가 갑자기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는 비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포 분포에 따라서는 하체 비만과 복부 비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체 비만은 어디 쪽에 많이 지방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엉덩이나 요 허벅지 쪽 아래쪽에 많이 분포를 하게 되어서 여성들이 많이 이런 하체 비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절염의 위험이 크다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남성들은 우리 배가 많이 나온 남성들 많이 보죠. 제일 가까운 우리 아빠들 살이 찌시면 배부터 나오긴 한데 복부 비만, 복부 쪽에 지방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비만 형태로 비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비만을 알아봤으니까 이 대사량을 좀 알아볼 거예요. 네, 대사량, 뭐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